화면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크기로 그려진 매끈한 피부의 그녀. 서구적이면서도 동양적인 느낌의 그녀는 누구일까? 그녀는 오달리스크라고 불리는 여인이고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 앵그르의 작품이야. 사실 오달리스크는 그녀의 이름이 아니고 터키어 오달릭에서 유래한 말로 19세기 오스만 제국에서 술탄에게 시중을 들던 하렘의 시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 그 당시 유럽의 미술가들은 하렘을 욕정과 일탈의 장소로 묘사했고, 그림 속 이 여인은 나체로 누워 매혹적인 눈빛을 보내는 음란한 분위기의 여성으로 그렸지.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왜곡된 표현이 많아. 궁궐 내 여인들이 기거한다는 하렘은 그런 뜻의 공간이 아니거든. 이렇게 된 데에는 12세기 십자군 전쟁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당시 유럽의 군주들은 이 전쟁에서 이슬람 영토를 정복하려면 그들의 관습과 이슬람 교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그리스도교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을 읽고 이를 번역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큰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그리스도교는 성욕의 억제를 미덕으로 생각했지만 이슬람에서는 성욕을 인간의 본원적 욕구라 생각하고, 또한 최대 4명까지 부인을 두는 것을 허용한다는 구절도 있었던 거지. 이를 읽은 유럽의 신학자들은 그들은 성욕이 억제되지 않는 야만스러운 족속이고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단정지어 버렸어. 유럽인들에게 이슬람 세계에 대한 막연한 성적 환상을 불어넣은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그건 바로 흔히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불리는 천일 야화의 번역이었어. 18세기에 프랑스 번역가에 의해 유럽에 처음 전해지게 되는데, 이는 유럽 전역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 또한 여기에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엉뚱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과장되고 에로틱한 내용이 추가된 거지. 그리고 천일 야화에 나오는 화려한 하렘의 궁전과 그곳에 사는 벌거벗은 여인들에 대한 환상이 만들어진 거야. 하지만 원래 하렘은 신성한 것, 불가침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외부에 보여줄 수 없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곳은 다름 아닌 집안의 여성들이 생활하는 사적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었어. 이곳에 사는 여성은 집주인의 모친, 아내, 딸, 하녀 등이었지. 그리고 당연히 술탄의 궁전에도 하렘이 있었고, 그들의 율법에 따라 생활 공간에서 남녀를 격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렘은 외간 남자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곳이었어. 하지만 오리엔탈리즘 회화를 주도했던 앵그르와 장 레옹 제롬 등과 같은 미술가들은 자신들의 그림 속에서 이곳을 욕정으로 가득한 일탈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런 허상의 이미지는 현실을 지우고 오히려 진리처럼 되었고, 이슬람 세계를 문명화해야 한다는 유럽의 식민주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지. 이 그림은 1814년 나폴레옹의 여동생 캐롤린 미라의 의뢰를 받아 제작된 것으로, 이 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작품은 앵그르가 조수 역할을 했던 자크 루이 다비드의 레카미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 앵그르는 신고전주의의 대가였던 자크 루이 다비드의 제자였고, 선과 윤곽을 강조한 사실적인 묘사 등 신고전주의 화풍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지. 우선 이 그림을 보면 머리는 매우 작고 허리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길게 그렸어. 왼쪽 다리는 해부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위치에 있지. 정확한 소묘를 중요시하는 신고전주의 화가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관능적이면서 우아함을 강조하기 위해 팔과 허리를 의도적으로 늘린 거야. 앵그르 이전에는 과학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나 정확한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했지만, 앵그르의 이런 의도적인 변형은 기존의 제한된 틀에서 벗어났음에도 어떻게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 증명한 거지. 하지만 비평가들은 그녀의 척추뼈 수가 너무 많다는 둥, 뼈도 근육도 없는 고무같이 기괴하다며 조롱했고, 그의 스승인 다비드조차 형편없는 소묘력으로 회화를 망친다고 비판했어. 그림의 내용은 앵그르가 얼마나 이국적인 컨셉과 오리엔탈리즘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짙푸른 광택의 비단, 침상의 벨벳과 모피 깔개, 물담배 등이 보이고, 그녀가 들고 있는 화려한 부채 등 이국적인 소품으로 그 이미지를 강조했어. 하지만 앵그르는 이슬람을 여행한 적이 없고, 대부분 그의 지식은 그곳을 여행했던 유럽인들의 기행문이나 책자를 통해 얻어진 것이었지. 또한 앵그르처럼 보석을 많이 그린 화가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그림에서도 역시 여인은 루비와 다이아몬드 진주로 장식된 머리핀을 하고 있고, 그녀의 옆에 놓여있는 금으로 된 허리띠에는 커다란 버클이 보이는데, 이 역시 진주와 루비,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지.
다비드의 그림이 남성적이고 혁명적이라면 앵그르의 작품은 부르주아적이고 또한 여성적인 철저한 아름다움의 구현에 매진했다고 할 수 있어. 앵그르의 초상에서는 그의 탁월한 묘사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현대 미술의 극사실화를 보는 듯 사진보다도 사실적으로 보여지지. 그는 옷감의 질감, 부드러운 리본, 고운 머리카락, 피부 등을 붓자국 하나 없이 묘사하는 것에 아주 탁월했고 색 또한 에나멜을 칠한 듯이 빛이 나게 그렸는데 여기서도 앵그르의 보석사랑을 볼 수 있어. 그녀의 목에는 순금에 고풍스러운 큰 펜던트가 걸린 목걸이가 보이고 화려한 호박으로 장식된 팔찌와 실버,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겹겹의 진주 목걸이를 손목에 감고 있지. 고급스럽게 세공된 금반지와 태슬 귀걸이도 볼 수 있어. 앵그르가 이렇게 보석을 많이 그린 이유는 당시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는 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귀한 장식품을 가진 여인들의 예술적인 감각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의미였고 보석들의 가치를 끌어내는 보석 장인들의 신미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해. 이 작품은 신고전주의의 대표작 중 하나로 정확한 소묘를 바탕으로 비례, 균형, 조화라는 고전적인 원칙들을 우아한 모습으로 캔버스에 담았어. 그 주제는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치를 때의 예복을 입고 옥좌에 앉은 모습을 그린 거야. 황제 나폴레옹의 신격화의 절정을 보여주고 역시나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묘사했어. 머리에는 카이사르가 썼던 것과 비슷한 금색 월계수관을 썼고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은 서로마 제국 샤를마뇨 황제의 홀과 정의의 손인데 홀이란 황제나 왕의 짧은 지팡이로 그들의 힘과 권위를 뜻하고 정의의 손은 축복하는 신의 손 모습이야. 허리에는 대관식용 칼과 빨간 옷엔 프랑크족의 벌문양이 있는데 이 벌문양은 고대 프랑크 왕국을 다스리던 메로베우스 왕조에서 유래한 심벌로 중세 서양에서는 왕족, 귀족 가문의 휘장에 불멸과 부활의 상징으로 꿀벌 문양이 애용되었어. 그리고 나폴레옹은 자신을 고대 프랑스 땅을 다스린 왕의 계승자로 강조하기 위해 이 문양을 썼고 자신의 점령지마다 그들의 문장을 변경하고 벌문양을 넣을 것을 강요했다고 해. 가슴에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걸었고 나폴레옹이 앉아있는 옥좌의 팔걸이 끝에는 상아로 만든 구가 장식되어 있어. 그 아래 옥좌에 새겨져 있는 독수리 문양은 황제를 상징하고 이 독수리 문양은 발 아래 카펫에서도 볼 수 있지. 또한 나폴레옹을 드높이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 초상화의 세로 길이가 2m 60cm 정도인데 앵그르는 실제 키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초상화를 제작했어. 이것은 자크루이 다비드의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에서 볼 수 있는데 나폴레옹은 실제 170cm가 안 되는 키지만 그림에서는 그를 176cm로 그린 것과 비슷해.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들이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렸을까? 앵그르가 이 초상화를 제작하던 시기엔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을 드높이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키고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예술을 이용했는데 그 방법 중 하나는 정기적으로 초상화와 조각품을 의뢰하는 것이었지. 또한 정부에서도 황제에 대한 작품을 제작하게끔 예술가들을 독려했다고 해. 앵그르는 이 그림으로 정부의 주문을 받고자 했지만 1806년 살롱의 첫 선을 보였을 때 기대와는 달리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어. 왜냐하면 당시는 신고전주의 스타일이 퇴조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고 현대적인 권력 표현을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 앵그르의 복잡한 역사적 모티브들은 퇴보된 구식으로 보여졌고 특히 샤를마뉴와 유사한 느낌은 나폴레옹을 과거의 인물로 각인시켰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외모를 묘사해내는 능력으로 앵그르는 역사상 최고의 초상화가라고 불려지고 있어. 이 그림은 40세에 시작하여 76세에 완성한 그림으로 무려 36년간 그려진 그림이야. 이 그림에는 그리스 신화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림의 주인공인 이 소녀는 산의 요정인 에코이고 에코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저주를 받아 다른 사람의 한 말의 마지막 마디밖에는 말을 할 수 없게 된 요정이지. 그리고 어느 날 잘생긴 청년 나르키소스를 사랑하게 되는데 나르키소스는 에코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녀는 슬퍼하다가 몸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게 되어 메아리가 되었지. 그래서 이를 본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는 나르키소스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고, 나르키소스는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어 결국 그 샘에서 떠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그리고 나르키소스가 죽은 자리에 수선화가 피어난 이야기야. 그림 속 그녀의 왼쪽 하단에 수선화가 피어 있는데, 이것은 수선화 옆을 지키고 있는 에코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또한 소녀가 들고 있는 물병 같은 것은 앙포르라고 불리우는 고대 그리스에서 술을 담았던 항아리인데, 여기에선 물이 쏟아지고 있어. 우리가 아는 샘은 아래에서 솟아나는 물이지만, 앙포르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물을 쏟고 있는 여인 자체가 바로 샘임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그림 속 소녀의 자세는 어깨와 골반의 어긋난 각도로 한쪽 발에 무게중심을 둔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취해서 고대 그리스 조각의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경직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포즈로 보여지지. 앵그르는 성과 소묘에 중점을 둔 다비드의 고전적인 가르침에 충실했지만 몸의 곡선에 빛을 줄이고 이를 부드럽게 표현했어. 또한 뒤의 배경은 어둡게 처리하여 오묵하게 들어간 벽면에 있는 조각상이 서 있는 듯한 느낌도 들지. 이 그림은 90년대 중반 샤넬 향수 광고에서도 패러디를 하기도 했어. 역시나 오리엔탈리즘에 빠져있던 앵그르는 이 그림에서도 이불에 달려있는 수술 장식과 커튼의 끝자락 등의 장식을 통해 이국적인 느낌을 표현했지. 앵그르는 하렘을 주제로 몇 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작품은 그중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발팽숑의 목욕하는 여인이야. 자연스럽게 구겨진 새하얀 침대보는 여인을 부드럽게 받쳐주고 있고, 얼굴은 눈썹만 조금 보일 정도의 옆 얼굴과 밋밋한 뒷모습이 전부지만 붓자국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조각 같은 매끈한 형태와 고상한 색채로 표현한 여인의 우아한 자태는 고전주의를 따르면서도 사적인 취향이 드러나는 감성적인 여인을 그림으로써 내용적인 면에서는 낭만주의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지. 28세의 앵그르가 그린 이 뒷모습의 여인은 83세의 앵그르가 터키탕의 용녀들이라는 그림에서 류트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다시 등장시키게 되는데, 목욕하는 여인 시리즈의 결정판격인 이 그림은 수십여 명의 나체를 전면에 배치하여 아름다운 여체의 미를 한 곳에 모아 표현했고, 원래 그림은 사각형이었지만 이탈리아풍의 원형화로 바뀌었지. 그 이유는 구멍을 통해 훔쳐보는 듯한 관음적 요소를 위해서 둥글게 그렸다고 해. 그리고 그녀의 오른쪽에 팔을 올리고 있는 관등적인 자세의 여인은 앵그르의 두 번째 부인 델핀이야. 앵그르는 그녀를 안드리안의 바쿠스 축제에 나오는 쾌락을 상징하는 여인에게서 영감을 얻어 표현했고, 역시나 이 그림 속에서도 델핀은 보석 가넷으로 목걸이와 팔찌 등을 하고 있지. 앞쪽에 있는 도자기로 된 주전자와 잔, 뒤쪽 벽에 있는 큰 도자기, 그리고 여인들의 머리 장식 문양 등은 이국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렸어. 또한 그림 속 류트를 연주하고 있는 이 여인은 20대의 젊은이가 80대의 노인이 되도록 60년 가까이 그의 가슴 속에 간직된 앵그르만의 여신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기도 해. 앵그르는 프랑스 남부의 몽토방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화가이자 아마추어 음악가였지.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는 앵그르의 엄격한 미술 선생이었고, 르네상스 대가들의 그림을 따라 그리게 했다고 해. 이런 아버지의 영향과 타고난 예술적 감각으로 9살에 첫 석고대생을 해냈다고 하고, 아이답지 않은 근육 묘사와 명암 표현을 할 수 있었지. 그 당시는 자크루이 다비드의 그림이 법칙이던 시절이었는데, 그때의 프랑스 미술 영재들은 당연히 모두 다비드의 방식을 충실히 따랐고, 그 중에서도 앵그르는 최고의 우등생이었다고 해. 앵그르는 당시 일명 엘리트 코스를 밟은 화가인데, 최고의 코스를 거치면 큰 성공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18세기 프랑스 미술계에도 있었거든. 그 코스의 첫 번째는 파리에서 활동해야 하고, 그림 실력이 뛰어났던 그는 미술 아카데미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상을 받아 파리로 초청을 받게 돼. 두 번째는 유명한 선생님 문화생으로 들어가 그림을 배워야 하고, 파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자크루이 다비드의 제자가 되지. 세 번째는 에콜 데 보자르, 즉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하는 것이고, 입학도 성공. 네 번째는 로마 대상을 받는 것이지. 이 그림으로 로마 대상을 받게 돼. 다섯 번째는 로마에서 고전미술과 르네상스 미술을 공부하고 파리 살롱에 입선하는 거야. 로마 대상은 뛰어난 학생을 선발해 로마로 국비 유학을 보내주는 상을 말하지. 로마에서 공부 성공. 그리고 1824년 파리로 돌아와 루이 13세의 맹세로 살롱전에 출품해서 대성공을 하게 되지.
6번째는 미술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는 것이지. 이 그림으로 미술 아카데미 회원도 성공. 앵그르는 철저히 고전 미술을 따랐으나 다비드와 같이 정치적 성향을 갖지는 않았어. 대신 인체 표현을 통한 아름다움을 추구했지. 즉 고전적 기준의 미와 기술적 완성도를 중시하면서도 생동감이 부족했던 고전주의의 미술에 인간적 본질과 감정, 아름다움을 작품에 표현하려 한 거지. 다비드가 신고전주의의 개척자라면 앵그르는 신고전주의를 완성한 화가라고 할 수 있겠어. 버릇 온 김에 보너스 이야기. 에코는 왜 헤라의 저주를 받았을까? 에코는 사내 요정이었는데 그녀는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어. 바로 너무 말이 많은 수다쟁이이고 오지랖쟁이였다는 거야. 제우스는 요정들을 좋아해 에코와 그녀의 친구들을 자주 찾아갔지. 그런데 이를 알아차린 제우스의 부인 헤라가 그 요정들을 찾아내려고 하자 이를 눈치챈 에코가 헤라에게 말을 걸어 헤라가 온 것을 제우스가 알 수 있도록 해준 거야. 에코가 제우스를 도운 것을 알게 된 헤라는 화를 내며 저주를 내리게 된 건데 그 저주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의 마지막 말밖에 할 수 없도록 한 거지. 그리고 시련의 아픔으로 아사에서 죽게 돼. 그녀는 목소리만 남아 에코 메아리가 된 거야. 나르키소스에서 나온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은 잘생긴 청년 나르키소스에서 유래된 용어로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아도취를 말하고 나르키소스는 수선화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 에코의 콘트라포스터 포즈가 뭐지? 대비된다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인체에서 몸의 중심 형태를 S자로 그리는 것인데 쉽게 말해 짝다리 포즈라고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대표적인 콘트라포스토 작품은 비너스상이지. 앵그르가 푹 빠져있던 오리엔탈리즘? 어원은 오리엔트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고 오리엔트란 라틴어로 해돋이 해가 뜨는 방향을 의미하는 오리엔스에 해당되는 단어이고 이 단어가 발전하여 동방 동양이 되었다고 해. 이는 서구 중심으로 바라본 동양에 대한 담론을 총칭하는 낱말이고 동양에 대한 이국적인 신비로움과 경외심 또는 두려움 등의 감정을 뜻하지. 또한 예술가 등이 동양 문화에 대해 묘사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특히 유럽인들은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중해 등을 여행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주로 19세기 프랑스 예술가들이 표현하면서 하나의 장르가 되었어. 하지만 20세기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학자가 그의 책에서 18, 19세기의 유럽의 제국주의적 태도로 형성된 동양에 대한 적대적이고 탄원적인 시각의 서양 미술이라고 했고 이런 의미에서 오리엔탈리즘은 동양 문화와 사람에 대한 편향된 외부의 해석을 뜻하지. 지금까지 버릇 온 김에 보너스 이야기. 안녕.